1457년 10월 영월 17살 소년이 죽었습니다. 조선의 왕이었던 소년,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에서 목숨을 잃은 소년, 단종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동대문 밖 허름한 초가지 18살의 여인이 멍하니 앉아 있었죠. 단종의 아내, 1년 전까지 조선의 왕비였던 여인 정수망우 송씨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시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했죠. 그저 소식만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64년을 더 살았습니다. 82세까지. 이상하지 않나요? 세조는 사육신을 하루 만에 70명 처형했습니다. 수능에서는 200명을 죽이고 도시까지 지워버렸죠. 단종의 시신을 거두면 삼족을 멸한다고 협박했고 단종의 생모 무덤까지 파헤쳐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단종의 아내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궁에서 쫓아내고 왕비 지위를 박탈하고 노비 신분으로 강등시켰지만 목숨은 건드리지 않았죠. 왜였을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긴 복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세조가 모든 걸 빼앗고도 끝내 죽이지 못한 여자, 정수망우의 64년입니다. 먼저 세조가 정수망우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1457년 6월 사육신 사건이 터집니다. 단종 복위 계획이 발각된 거죠. 세조는 주동자 70명을 처형하고 단종을 영월로 유배 보냅니다. 이때 정수망우에게도 칼날이 향합니다. 첫 번째, 왕비 지위 박탈, 의덕왕대비라는 존호가 사라집니다. 대신 군부인으로 강등되죠. 왕비에서 일개군의 부인으로 신분이 곤두박질 친 겁니다. 두 번째, 궁에서 추방. 정수망우는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갈 곳이 없었죠. 친정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풍비박산이 났으니까요. 세 번째, 친정 몰살. 정수망우의 아버지 송현수. 그는 사육신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처형당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연루됐을 수도 있다는 이유였죠. 단종의 장인이라는 게 죄였습니다. 친정 가족 전체가 몰락했습니다. 네 번째, 노비 신분 강등. 정수망우는 관비, 즉 나라의 노비가 됩니다. 왕비에서 노비로. 이보다 더한 추락이 있을까요? 다만 세조는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신분은 노비이나 노비로서 부리지 못하게 하라. 이상한 명령입니다. 노비인데 노비로 부리지 말라니요. 세조는 왜 이런 애매한 처분을 내렸을까요? 정수망우가 쫓겨난 곳은 동대문 밖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죠. 숭인동 청룡사 근처에 작은 초가집을 짓고 시녀 몇 명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바로 정업원입니다. 원래 정업원은 남편을 잃은 후궁들이 출궁해서 여생을 보내던 곳이었죠. 18살의 정수망우. 그녀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왕실 지원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죠. 어떻게 살았을까요? 시녀들이 동냥을 했습니다. 구걸이죠. 왕비였던 여인의 시녀들이 밥을 얻으러 다닌 겁니다. 정수망우 본인도 일을 했습니다. 염색업이었죠. 천에 물을 들이는 일, 그리고 명주를 짜서 댕기, 저고리깃, 옷고름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여기에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낙산 바위 밑에 샘물이 있었는데 정수망우가 그 물에 명주를 담갔더니 자주색 물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샘을 자지동천이라 불렀죠. 지금도 창신동에 가면 자지동천즈 주동촨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바위가 남아 있습니다. 왕비가 염색 노동으로 연명했다. 이게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조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집과 식량을 내리겠다고 한 거죠. 정수망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부했습니다. 끝내 받지 않았죠. 왜였을까요? 받는 순간 세조의 시혜를 인정하는 게 됩니다. 세조께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기록이 남죠. 정수망우는 그걸 거부한 겁니다. 남편을 죽인 자의 동정을 받느니 굶는 게 낫다. 그게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수망우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여인들이 몰래 음식을 가져다 줬죠. 하지만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금지시킵니다. 정수망우에게 음식을 주지 마라.
그러자 여인들이 꾀를 냅니다. 정수망우 집 근처에 작은 채소 시장을 연 겁니다. 남자는 출입 금지, 여자들만 드나드는 시장이었죠. 채소를 파는 척하면서 몰래 음식을 전달한 겁니다. 이 시장이 청계천 영도교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금남의 채소 시장, 여인들의 연대였죠. 1457년 10월, 단종이 영월에서 죽습니다. 정수망우는 시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례에도 가지 못했죠. 영월까지 갈 수도 없었고, 간다 해도 삼족을 멸한다는 협박이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동대문 밖 산봉우리에 올랐습니다. 영월 방향을 바라보며 통곡했죠. 이 봉우리가 바로 동망봉입니다. 동쪽을 바라본다는 뜻이죠. 영월이 동쪽에 있었으니까요. 전설에 따르면 그녀의 곡소리가 산 아래 마을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마을 여인들도 함께 울었죠. 땅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치며 같이 곡을 했다고 합니다. 64년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훗날 영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직접 동망봉동왕펑이라는 글씨를 써서 바위에 새기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때 그 바위는 채석장으로 쓰이다 깨져버렸죠. 지금은 그 자리에 동망정이라는 정자만 남아 있습니다. 한편 세조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단종을 죽인 후 세조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먼저 악몽이 시작됩니다. 단종의 생모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났다고 하죠. 세조에게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었다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세조는 분노해서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바다에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 조선시대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조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 다음은 피부병입니다. 온몸에 종기가 번졌습니다. 긁으면 피가 나고 고름이 흘렀죠. 명주 적삼이 피로 범벅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치료를 위해 온양 온천까지 행차했고 오대산 상원사까지 찾아갔죠. 여기에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세조가 오대산 계곡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동자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세조가 말하죠. 내가 임금인데 등에 종기가 있다고 말하지 마라. 동자가 대답합니다. 임금께서도 문수보살을 만났다고 말하지 마시오. 동자가 사라진 뒤 세조는 깨닫습니다. 그가 문수보살이었다고요. 세조는 그 동자의 모습을 조각하게 했는데 이게 바로 상원사 문수동자상입니다. 1991년 이 동자상 안에서 세조의 속적삼이 발견됐죠. 피가 묻은 적삼이었습니다. 1460년에는 더 큰 불행이 닥칩니다.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가 20살에 요절합니다. 민간에서는 수군거렸죠. 단종의 저주다. 현덕왕후의 저주다. 세조는 말년에 불교에 깊이 귀의합니다. 1461년 강경도감을 설치해서 불경을 번역하고 1464년에는 원각사를 창건하죠. 유교 국가의 왕이 불교에 빠진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조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1468년 세조가 죽습니다. 단종을 죽인 지 11년 만이었죠. 세조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수망후의 삶은 계속됩니다. 예종이 즉위합니다. 1년 만에 죽죠. 성종이 즉위합니다. 25년을 재위합니다. 연산군이 즉위합니다. 폭정 끝에 쫓겨나죠. 중종이 즉위합니다. 정수망후는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남편을 죽인 세조, 그 아들 예종, 손자 성종, 증손자 연산군, 또 다른 증손자 중종, 5명의 왕이 바뀌는 걸 64년간 지켜본 겁니다. 모두 세조의 후손들이었죠. 남편을 죽인 자의 핏줄이 왕위를 이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궁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복권도 되지 않았죠. 여전히 동대문 밖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염색하고 명주 짜고 옷고름 만들어 팔고 아침 저녁으로 동망봉에 올라 영월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64년간 1521년 중종 16년 정수망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82세였습니다. 15세에 왕비가 됐고 16세에 쫓겨났고 18세에 남편을 잃었고
82세에 죽었습니다. 64년을 홀로 살았죠. 장례는 대군 부인의 격으로 치러졌습니다. 경기도 양주, 지금의 남양주시 진건읍에 묻혔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단종의 무덤은 강원도 영월에 있습니다. 정수망후의 무덤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죠. 죽어서도 함께 묻히지 못한 겁니다.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정수망후 무덤 뒤의 소나무들이 모두 동쪽, 그러니까 영월 방향으로 기울어 자란다고요. 죽어서도 남편을 바라보는 거죠. 정수망후가 죽고 177년이 흐릅니다. 1698년 숙종이 명령합니다. 단종을 복위시켜라. 노상군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단종이라는 묘호가 올려집니다. 무덤도 장릉이라는 왕릉으로 격상되죠. 정수망후도 함께 복권됩니다. 군부인이 아니라 정수망후라는 시호를 받습니다. 종묘 영령전에 신의가 모셔지죠. 무덤 이름도 바뀝니다. 사릉슬링,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을 그리워한다는 의미죠. 단종이 죽은 지 241년 만이었습니다. 정수망후가 죽은 지 177년 만이었죠. 세조는 모든 걸 빼앗았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친정을 몰살하고 왕비 지위를 박탈하고 궁에서 쫓아내고 노비로 강등시켰죠. 그런데 목숨은 빼앗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첫 번째, 명분이 없었습니다. 단종은 복위를 꾀했다는 명분이라도 있었죠. 하지만 정수망후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정치에 관여한 적도 없고 복위 운동에 참여한 적도 없었죠. 죽일 명분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여자라서 위협이 안 됐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자는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없었죠. 군대를 동원할 수도, 반란을 일으킬 수도 없었습니다. 세조 입장에서는 굳이 죽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세 번째, 살려두는 게 더 잔인했습니다. 죽이면 끝입니다. 하지만 살려두면 왕비였던 여자가 염색 노동으로 연명하는 모습, 매일 산에 올라 울부짖는 모습, 이게 더 큰 굴욕이죠. 어쩌면 세조는 계산한 겁니다.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는 게 더 잔인하다고요. 하지만 세조는 틀렸습니다. 정수망후는 11년을 버텨서 세조가 죽는 걸 봤습니다. 64년을 버텨서 세조의 후손 5명이 왕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 177년 만에 복권됐습니다. 세조는 11년을 악몽과 피부병에 시달리다 죽었습니다. 정수망후는 64년을 버텼습니다. 누가 이긴 걸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세조는 왕이었고 실록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죠. 하지만 정수망후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64년간의 침묵, 64년간의 통고, 64년간의 거부, 세조가 준 집과 음식을 받지 않은 것, 그게 그녀의 기록이었습니다. 동망봉에 올라 영월을 바라보며 온 것, 그게 그녀의 저항이었습니다. 82세까지 버틴 것, 그게 그녀의 복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